오늘은 1970년대 일본 아방가르드 예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테라야마 슈지의 영화 전원의 죽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정말 이상합니다. 영화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지로 가득하고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화면을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매력이 있는 영화죠. 이 영화는 후대의 일본 연출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누군가는 안노 히데아키가 에반게리온 속 목을 조르는 장면과 픽픽 바다의 아이디어를 이 영화에서 얻었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노 외에도 이쿠하라 쿠니히코도 테라야마 슈지의 연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죠. 제가 본 슈지의 영화는 이번 전원의 죽다가 처음이지만 쿠니히코 작품의 주제의식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영화 전원의 죽다 속 여러 상징들과 그것을 통해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각자 해석을 하신 다음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하나 내용이 워낙 추상적이기에 분석을 보고 영화를 보아도 그리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겨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건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전체 1시간 40분의 러닝타임에서 초반 40분까지의 이야기는 아오모리현 오소리산 근처에 사는 어떤 소년과 그의 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의 욕망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면 소년은 오소리산의 영매를 찾아가 죽은 아버지와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서커스단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천막 뒤 서커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풍선 같은 옷을 입은 여성 서커스 단원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한편 마을의 미혼모가 출산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소년은 옆집의 새색시에게 반합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날 결심을 하고 동경하던 옆집 여자 새색시와 친해지며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을 약속합니다. 야반도주의 날 새색시와 함께 선로를 걸으며 전반부가 끝납니다. 이후 카메라는 뒤로 물러나며 이 영화를 보고 있던 시사회장의 사람들을 비춥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2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조상을 죽인다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일까? 라는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안과 박, 과거와 지금, 시골과 도시가 중첩되기 시작합니다. 감독이 영화에서 재현한 것과 다르게 그의 과거, 소년의 현실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야반도주를 약속한 날,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소년은 들판에서 홀로 잠들었고 어머니는 사라진 그를 찾아 헤매며 마을의 개를 죽이며 신경 쇠약을 드러냅니다. 같이 야반도주하기로 약속한 여성은 오소리산에서 다른 사랑하는 남자와 자살을 했고 미혼모는 마을 사람들의 규탄에 못 이겨 아이를 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미혼모는 혼자 마을을 떠나려는 소년에게 억지로 성적행위를 합니다. 소년을 만난 20년 후의 감독은 타임 패러독스를 증명하기 위해 소년에게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이는 실행되지 못합니다. 감독은 직접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집으로 가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세트장이 펼쳐지고 그들은 과거에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를 본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영화 속 여러 소재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화 속 여성의 존재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머니, 마을의 무리로 지어다니는 검은 노파들, 미혼모, 그리고 새색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소년에게 어머니는 억압입니다. 주인공 나의 집은 불단과 벽시계라는 물건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은 어머니의 존재와 그녀가 부과하는 규율을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불단을 닦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전쟁으로 죽은 자신의 남편의 영정 액자를 끝없이 닦습니다.
집에 대대로 내려져 오는 벽시계는 영화의 초반부터 고장났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주인공의 포경수술 소원을 거절하고 손목시계를 갖고 싶다는 요구를 묵살하며 아들의 자율적 성장과 성적 성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소년만화 같은 안전하고 건전한 세계에 가두어 두려 하고 그를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자신만의 규칙 속에서 어린아이로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벽시계는 알기 쉽게 집을 지배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소년이 갖고 싶은 손목시계를 사주지 않는 것은 아들이 자신의 규칙을 갖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영화에서 시간은 개별적인 자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서커스단의 풍선 단원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테라야마 슈지 입장에서 아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모자 관계인 새색시 댁의 시어머니와 그의 아들 사이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새색시의 잠자리를 감시하고 심지어 며느리가 탐탁치 않다며 아들의 속옷도 대신 빨아주죠. 마을에 무리지어 다니는 검은 노파들은 왜인지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마을에 소문을 옮기고 얼굴을 흰색으로 칠한 노인들은 미혼모의 아이가 불길하다는 소문으로 아이를 죽게 합니다. 소년이 반한 새색시는 소년의 기억 속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여성, 따라서 자신이 구출해줘야 하는 여성처럼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 내용에서 새색시는 소년이 아닌 공산주의자인 남자와 미래를 약속하였으며 전쟁 전후로 피폐해진 가운데 살기 위해 그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불행이 없고 행복하기만 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피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영화 속 등장하는 여자들이 모두 강렬합니다. 나의 소년 시절 이야기이면서도 동년배 친구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놀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속 남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남성은 주인공 외에 두 사람입니다. 바로 새색시의 아내와 새색시가 진짜 사랑한 남자죠. 새색시의 남편은 주인공 소년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는 마마보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라는 억압의 존재에게서 묶여있는 사람이죠. 반면 영화 후반부에 새색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남자. 그는 공산주의자로서 체포당했던 사람이고 카리스마와 수염이 있고 소년에게 담배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술을 마시자며 소년에게 돈을 쥐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운 사람. 마치 어머니에게 갇혀 사는 유약한 남성성과 마초적인 남성성, 그가 잃어버린 아버지상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합니다. 서커스단에 대한 은유 역시 재밌습니다. 서커스단이 마을 숲에 오고 소년은 몰래 천막 안을 봅니다. 서커스단원들의 음란한 행동에 주인공은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이후 감독은 소년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가 그 당시 서커스단과 함께 떠날 수 있었으며 서커스단 안을 보는 것은 마치 처음 산 시계의 뒤 뚜껑을 열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뚜껑을 닫으면 사라지는 시계침 60번의 마법 같았다고 말입니다. 서커스단은 물론 성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커스단원들은 모두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서커스단은 그가 생각했던 어른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망의 세계고 욕망은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소년이 보았던 천막 뒤와는 다르게 감독이 천막 뒤를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허무주의, 그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쾌락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징과 은유 외에 영화의 핵심은 결국 자신의 과거 혹은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중반부 시사회가 끝나고 감독과 제작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기억과 과거는 원래 주관적인 것인데 그것을 객관화하고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시도를 할수록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내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걸까요? 20년 뒤에 감독이 된 주인공이 과거로 와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엄마의 존재가 죽일 만큼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관련된 나의 소외감과 막막함,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자 어떤 억압의 상징인 그 전체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와의 관계, 그 애정을 죽을 때까지 끊어낼 수 없었기에 그것이 사라진 나는 어떤 식으로 자랐을까에 대한 막연한 후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인공의 과거, 전원에서의 생활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공포이고 자립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대면하기 위해 나까지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별 수 없이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은 결국 그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본적, 신주쿠구 아사 오소레산. 주인공이 살았던 전원, 오소레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등장인물, 주인공에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속 인물들이기도 한 그들은 신주쿠의 인파에 섞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이자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테라야마 슈지의 영화 전원의 죽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전원은 시골이죠. 주인공이 과거에 살았던 그 시골에서 죽는다는 의미의 제목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영화의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과 별개로 이미지가 정말 감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할머니들이라는 소재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지브리 속 할머니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미혼모가 출산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서는 이레이저 헤드의 아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우 일본적인 소재와 이미지들, 자극적이고 강압적인 내용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는 최근 본 영화들 중 가장 매력적인 영화적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인 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도 정말 보고 싶은데 지금 딱히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타는 집, 미혼모가 그에게 도쿄로 같이 가자고 하며 손목시계를 준 것, 얼굴을 흰색으로 칠한 사람들 등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는 소재들도 많으니 꼭 직접 영화를 보며 영화적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원의 죽다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